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덥네요. 저 미리 예고 좀 드리자면 다음 주 낭독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멀리 좀 다녀올 것이고, 그러고 나면 좀 피로감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나가는 방송 분량은 20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읽고 편집하고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는 훨씬 걸리거든요. 아마 그래서 조금은 부담 없이 그 전날의 제 일정을 좀 지내고 싶어서 하루 한 주 낭독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억지로 하자면 하겠지만 우리 가볍고 편하게 서로 가자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낭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미래를 위한 과거. 저자 김갑수. 제1장 엄정한 역사의식을 위해. 10. 반탁투쟁.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하여 조선을 분할 점령한 가운데 1945년 12월 16일 미국, 영국, 소련은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흔히 모스크바 3상 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에서는 난항 끝에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를 도출하여 발표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임시정부를 건설한다.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국과 소련, 영국, 중국은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2주일 이내에 미소 사령부의 대표 회의를 개최한다.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 중에서 가장 예민한 사항은 세 번째인 5년간의 신탁 통치에 있었다. 일단 신탁 통치란 민도가 낮아 자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탁 통치 결정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소 민족적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이때 좌우익이 합치하여 신탁 통치안을 수용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물론 역사의 가정은 있을 수가 없다. 참고로 2차 대전 후 4강대국의 신탁 통치안을 수용한 오스트리아는 10년간의 신탁 통치 끝에 독립을 이루었다. 물론 오스트리아와 조선의 상황은 다른 점이 있어서 동격으로 비교될 수는 없지만 좌우익의 대립이 있었다는 점에서 두 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친일파에 있었다. 친일파들로서 신탁 통치란 곧 자기들의 몰락을 의미했다. 여기서부터 친일 세력의 본산인 한민당의 음모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당시 김성수와 송진우가 주도한 한민당과 동아일보는 한 통속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김성수와 송진우는 공히 친일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1945년 8.15 이후 동아일보가 복간 발행된 것은 1945년 12월 1일이었다. 이어서 동아일보는 1945년 12월 16일자에 미영소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국 문제 논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어지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살펴보자.
1945년 12월 24일 소련이 청진과 원산의 특별 이권 요구. 1945년 12월 25일 소련이 대일 참전의 대가로 한반도를 차지하려 한다. 당시 어떠한 외국 신문에도 이런 기사는 난 적이 없다. 동아일보는 선동을 위한 조작 기사를 내기 시작한 것이며 이 배후에는 한민당과 이승만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는 다음 날인 1945년 12월 26일 이승만 방송에서 소련이 신탁 통치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12월 27일 최악의 조작 기사,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을 대서특필로 실었다. 이 모두가 친일 경찰과 동아일보와 한민당과 이승만 세력 등이 결탁한 음모의 소산이었다. 태도를 바꿔 반탁의 신중론을 제기한 송진우가 암살된 것은 바로 이즈음 12월 30일이었다. 12일 반탁투쟁, 노혁명가 김구가 노란한 형국. 8.15 전국을 대내외적으로 세심히고 차려볼 때 당시 조선처럼 불운한 나라도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애초부터 조선의 체제 분단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미 군정 사령관 하지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부정하는 반탁운동에 거부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미국의 대외정책이 암암리에 급변하고 있었다. 1943년 창설된 미 국방성, 즉 펜타곤의 네오콘들이 주도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은 공산권과의 냉전 만들기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하지와 관계가 틀어진 이승만은 1946년 12월 4일 새로운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 미국행에 나섰다. 이승만은 이듬해인 1947년 4월 21일까지 무려 4개월 14일 동안이나 미국에 머물렀다. 사실 이승만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그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소련과의 협력에서 반공 노선으로 돌아서겠다는 선언이었다. 이것은 곧 냉전의 선포였고 동시에 조선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트루먼이 이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양상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이승만의 천운이자 우리 민족의 불운이었다. 1947년 4월 21일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승만은 더 이상 떠날 때의 이승만이 아니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후속으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를 미국이 고의적으로 결렬시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1월 16일 서울 덕수궁에서 처음 열렸는데 미국은 소련에 번번이 트집을 잡았다. 1947년 8월 28일 미국은 난데없이 한국 문제를 미소영중 4개국 회담에 맡기자고 제안했고 9월 17일에는 한국 문제를 아예 국제연합에 상정해버렸다. 9월 26일 소련은 미소 양군의 동시 철군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했으며 10월 18일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휴회를 제안했고 마침내 10월 21일 소련의 대표단 철수로 미소 공동위원회는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신탁 통치하는 물 건너간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당시 김일성과 김규식과 여운형은 신탁 통치에 찬성했거나 반탁 투쟁에 반대했다. 친일파들은 반탁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빨갱이 색깔을 씌웠다. 오늘날 창궐 중인 종북몰이는 그 원조가 반탁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애통한 것은 김구의 처신이었다. 70의 노혁명가 김구는 국제정세를 읽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영광스러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워 반탁투쟁을 주도함으로써 이승만과의 우익진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구가 친일파와 한민당과 이승만에게 시종일관 농락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김구가 김일성과 좌우 합작을 하기 위해 38선을 넘은 것은 1948년 4월 13일 전국을 돌이키기에는 한참 뒤늦은 시간이었으며 반공으로만 일관했던 그의 갑작스러운 변신 또한 결코 합리적인 것으로 비치지는 않았다. 하여 38선을 베고 죽겠다는 그의 절규 역시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12. 램프와 거울 4.19 북행 기성세대와 신세대 38선을 베고 죽을 지언정 남측만의 단독 정부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해 임정 주석 백범 김구가 1948년 4월 19일의 남북회담을 위해 38선을 걸어놓으며 남긴 말이다. 이 말은 당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회자되었다. 이 말에는 민족 분단을 막아보고자 하는 노우국 지도자의 처절한 염원과 각오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 몹시 비장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허전하게 들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 이런 말에는 논리가 아닌 격정이 앞서 있다. 아니 어쩌면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였기에 이런 말이 풍미하게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백범은 격정적으로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고 며칠 후 노을이 지는 38선을 걸어 내려왔다. 그리고 이듬해 그는 흉탄에 맞아 떠나야 했다. 말 그대로 38선을 베고 죽은 것은 아니지만 통일의 격정은 끝내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던 것이다. 오 여기 발 구르는 소리, 지금 저기 아우성 치며 우는 소리, 하늘도 땅도 울고 바다조차 우는 소리, 끝없이 우는 소리 이미여 가십니까? 국민장으로 치러진 백범의 추도사는 격정적이었다. 아니 오히려 한양 슬펐다. 연일 통일의 염원을 담은 혈서들이 경교장으로 답지했다. 백범의 죽음을 따라 할복과 음독을 기도한 사람도 여럿이었다. 문상객 중에는 거지도 있었고 비구니도 있었다. 깨엿 장수 아저씨도 고구마 장수 할머니도 그 영정 앞에서 오열을 참지 못했다. 경향 각지에서 밀려든 조객들은 1분당 100명꼴로 그의 빈소에서 분향, 배례했다. 그런데 이런 격정의 뒤끝은 무엇이었나? 백범의 4.19 북행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자의 저지 노력도 비열하고 거칠었다. 무엇보다도 미군정이 반대했으며 각종 우익단체와 기독교 단체 그리고 월남 동포 단체들도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백범은 이에 조금도 괴념치 않았다. 그는 아들 신, 수행비서 선우진과 함께 셋이서 38선을 넘었다. 김일성과 김두봉이 백범을 맞이했다.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이어 남쪽 대표 11인과 북쪽 대표 4인이 모여 15인 연석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외국군 즉시 철수와 조선정치회의 구성 그리고 조선정치회의 주도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와 정부 수립 등이 합의되었다. 남과 북 대표는 합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소련과 미군 사령부를 찾아가 어서 철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련은 미군이 철수하면 자기들도 철수하겠다고 응대했다. 미군은 유엔의 결의대로 정부 수립 후 철수하겠다고 대응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전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미국과 소련은 8.15 이전에 남북한 분할 점령을 합의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북 합작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미소의 동의 없이는 성과를 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민족의 무서운 결별을 예감하며 백범은 노을이 지는 38선을 허허로이 걸어 내려온 것이다. 12년 후 1960년 대학생들은 결의문을 뿌리며 의로운 거사에 몸을 던졌다. 우리는 암흑의 시대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소의 일익임을 자랑한다. 또 다른 4월 19일이 있다. 즉 4.19 혁명 기념일이다. 당시 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뜨거운 것들이 마치 램프처럼 분출되고 있었다. 회고하건대 1973년 고교 시절 나와 내 친구들이 유신에 저항하는 시위 결의문을 낭독한 곳도 수유리 4.19 탑이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젊은 학생만큼 자랑스러운 배역을 담당한 세대는 없다. 그러나 오늘 통일의 길은 여전히 요원하고 민주의 광장은 침침하다. 배금주의와 감각주의에 찌들어버린 오늘의 학생들. 하지만 그들을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신세대는 기성세대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거늘. 네. 이로써 오늘의 분량 3개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다음 주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